특성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생님이랑 같이 나가셔야 되는 게 물질의 특성이라고 하는 거. 자, 지구상에요. 내 눈에 보이는 이런 물체도 있고요.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도 있죠. 자, 눈에 보이던 보이지 않던 물질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러한 물질들은 하나하나 얘가 누군지 구별할 수 있다 없다?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그게 2학년 1학기 1단원의 주제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하나하나 구분할 수 있다 없다? 이거 있답니다. 얘가 수소인지 질소인지 산소인지 이거 하나하나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구별할 수 있어요. 지금 이 강의실에 선생님을 포함해서 12명이 앉아있는데 이 12명의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다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구분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얼굴, 목소리, 지문, DNA, 우린 사람들 이런 것들로 구분합니다. 됐죠? 이런 것들처럼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들도 그 물질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성질이 있어서 그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의 특성이란 다른 물질과 구분되는 성질을 얘기합니다. 다른 물질과 구분되는 성질을 우리는 물질의 특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결론, 모든 물질은 물질의 특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가 결론입니다. 물질의 특성을 통해서 모든 물질은 구별할 수 있어요. 사람처럼 물질도 특별한 성질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되겠어?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모든 물질을 구분할 수 있는 물질의 특성에는 뭐가 있는데요? 라는 거잖아요. 그 물질을 구분하는 물질의 특성에 꼬맹아, 소금인지 설탕인지는 뭘로 구분해? 뭘로 구분하니? 소금인지 설탕인지는 맛으로. 됐어? 물인지 식초인지는 뭘로 구분하니? 색깔. 또 냄새. 그쵸? 이런 것들로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물질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방법은 우리 몸에 있는 오감을 이용하는 겁니다. 됐어?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됐어? 라고 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감을 통해 물질을 구분하는 걸 우리는 겉보기 성질을 이용해서 물질을 구분했어요. 됐어? 이 자리에서 외우는 겁니다. 집에 가서 공부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자리에서 외우시는 겁니다. 물질을 구분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 바로 겉보기 성질이라는 걸 이용하는 거고요. 겉보기 성질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감과 오감을 도와주는 간단한 도구를 이용해서 물질을 구분하는 방법들을 싸잡아 우리는 겉보기 성질을 이용해서 물질을 구분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거의 대표적인 게 색깔을 본다, 맛을 본다, 냄새를 맡는다, 또는 결정형 같은 모양을 본다. 이런 것들이 물질을 구분하는 가장 원초적인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초등학교 때 소금인지 설탕인지 먹어봤죠. 근데 실제로 이 방법이 가장 직접적인 방법인데 잘 안 씁니다. 왜요? 위험하거든요. 이게 소금과 설탕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먹어볼 수 없어요. 독약일 수도 있거든요. 되겠어? 그러면 이러한 원초적인 방법 말고 물질을 구분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 거기가 중학교 2학년 내용입니다. 자, 겉보기 성질로 물질도 구분할 수 있지만 사실은 겉보기 성질 말고도 물질을 구분하는 4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겉보기 성질까지 합해서 총 5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물질을 구분한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 중에서 두 번째 방법이 바로 밀도라는 걸 계산해도 그 물질이 누군지 알 수 있대요. 세 번째는 녹는 점 또는 끓는 점을 확인해도 물질을 구분할 수 있고요. 그리고 5번째 용해도를 이용해서도 물질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방법이 물질을 구분하는 물질의 특성이 됩니다.
되겠어? 자, 그러면 거꾸로 얘기할게요. 지구상에 있는 물질은 이 5가지 방법으로 누군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이 5가지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는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애 길이를 쟀더니 30cm야. 그러면 이게 나무인지 유리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없죠. 길이만으로는 물질을 구분할 수 없어요. 또는 부피, 무게 이런 것들로 물질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고기를 500g 사왔어. 그럼 그 500g이라고 하는 것만으로 이 아이가 소고기인지 돼지고기인지 구분할 수 없잖아요. 이런 것처럼. 또요. 온도로는 구분할 수 없습니다. 온도 중에서 물질의 상태가 바뀌는 특별한 온도인 녹는 점과 끓는 점으로는 구분할 수 있지만 자, 어떤 액체가 20도야? 그러면 이 20도인 것만으로 이게 순수한 물인지 소금물인지 우유인지 이거 구분할 수 없거든요. 되겠어? 이렇게 온도로는 구분할 수 없고요. 또 농도요. 10% 농도를 가지고 있는 어떤 액체가 있어. 이것만으로 얘가 소금물인지 설탕물인지 알아낼 수 없단 말이야. 됐어? 이런 것들로는 물질을 구분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물질을 구분하는 특성인 걸 찾아라. 또는 물질의 특성이 아닌 걸 찾아라. 어떤 걸 물어봐도 여러분들은 물질의 특성 이거 5가지만 외웁니다. 이 물질의 특성 5가지를 뺀 나머지로는 물질을 구분할 수 없다가 결론입니다. 됐어? 그래서 2학년 1학기 첫 번째 문제가 다음 중 물질의 특성인 걸 찾아라 또는 아닌 걸 찾아라가 나옵니다. 됐죠? 9페이지 피셨죠? 됐어? 자, 9페이지에 있는 1번, 2번 답 찾으십시오. 9페이지 1, 2번 답 찾으십시오. 됐어요. 답안지 끈에서 확인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선생님이 다 불러드릴게요. 1번에요. 물질의 특성이 맞는 것 동그라미 틀린 거 X인데 X 몇 개 있니? 말해. X 몇 개 있어요? 1개 있죠. 몇 번이 틀렸을까요? 3번 틀렸습니다. 자, 1번에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른 값을 나타내는 게 물질의 특성이다. 네, 그래서 그걸로 물질을 구분할 수 있어요. 값이 다르기 때문에. 두 번째, 물질의 특성을 이용하면 물질을 구분할 수 있다. 네, 이게 물질의 특성의 목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물질이라도 물질의 양이 많아지면 물질의 특성이 달라지니? 그럼 구분할 수 없겠죠. 자, 꼬맹아, 물은 몇 도에서 끓어? 100도에서 끓습니다. 그러면 물의 양이 조금일 때, 물의 양이 많을 때 끓는 점이 달라지니? 아니죠. 이렇게 양에 따라 다르지 않아야 그 물질을 구분하는 거잖아요. 됐어? 그래서 물질의 특성이라는 건 양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양이 많던 적던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질을 구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 엄지손가락의 지문과 여러분들이 나중에 커져서 어른이 됐을 때 엄지손가락 지문 달라질까 안 달라질까? 이거 안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문으로 누군지 검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처럼 양에 따라 변하지 않는 값들이 바로 물질의 특성입니다. 소금은 많아도 짜고 적어도 짭니다. 됐어? 네. 그래서 양하고 상관없는 것들이 물질의 특성이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그래서 1-3은 틀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질을 구분할 수 있는 물질의 특성이 아닌 것 찾아라 이거죠. 몇 번입니까? 2번입니다. 부피로는 물질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됐죠? 과학은 대단히 명쾌합니다. 여러분들이 제정신만 찾으시면 과학 때문에 여러분들 성적이 안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과학은 고민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A 아니면 B야. 둘 중에 하나를 구분할 필요가 없어. A면 A고 B면 B지. 그래서 A면서 B일 수는 없다는 얘기죠. 이게 과학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머릿속에 제대로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물질을 구분하는 걸 우리가 물질의 특성이라고 하고 이렇게 물질의 특성에는 보시는 것처럼 겉보기 성질, 밀도, 녹는 점, 끓는 점, 용해도라는 게 있어요. 그 중에서 겉보기 성질은 학교마다 하는 학교도 있고 안 하는 학교도 있고 됐어? 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여러분들 중학교 책의 본론은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 물질의 특성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밀도라는 거죠. 자, 근데 꼬맹아 느껴. 너네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을 들었겠죠. 밀도가 뭐니? 밀도가 뭘 것 같아? 그냥 느낌. 밀도라고 할 때 밀도가 뭘까요? 세워진 정도. 맞아요. 밀도는요, 밀한 정도를 얘기하는 거야. 밀하다는 건 뭐냐면 그 안에 입자가 얼마나 빽빽하게 들어가 있어?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 밀한 정도. 되겠습니까? 빽빽한 정도를 우리가 밀도라고 하고요. 이 도자요. 밀도, 온도, 그래서 농도 이런 것처럼 이 도자는 정도 도자예요. 빽빽한 정도를 숫자로 표현한 거. 됐어? 이거 밀도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밀도라고 하는 건 그 안에 입자들이 얼마나 빽빽하게 들어가 있니? 빽빽한 정도를 얘기해. 그러니까 빽빽할수록 밀도는 큰 거야. 되겠냐? 자, 근데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뭐 배웠냐면 고체는 입자의 배열이 대단히 규칙적이면서 입자가 빽빽하게 들어가 있어. 따닥따닥. 맞지? 이게 고체야. 그랬다가 얘가 액체가 되면 입자의 배열이 불규칙해지면서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뭐해지니? 멀어지죠. 그럼 빽빽한 정도가 적어지겠죠. 됐어? 그리고 얘가 기체가 되면 입자가 가장 불규칙하고 입자가 가장 느슨하게 배열되어 있는 게 기체잖아요. 그럼 이 중에서 가장 빽빽한 게 누굽니까? 고체예요. 그래서 같은 물질이라도 고체의 밀도가 가장 큽니다. 그 다음 액체고 기체입니다. 됐죠? 그래서 밀도는 같은 물질이라도 상태에 따라 다르다. 됐니? 고체 상태일 때 밀도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 액체, 그 다음 기체일 수밖에 없죠. 왜? 밀도라는 건 빽빽한 정도인데 상태에 따라 밀도는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밀도 때문에 나타나는 게 있어. 밀도가 큰 애하고요. 밀도가 작은 두 종류의 액체를 섞어. 그럼 어떻게 될까? 밀도가 큰 애는 뭐하고요? 가라앉고요. 밀도가 작은 애는 뜨잖아요. 그러니까 이 밀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됐죠? 섞이지 않고 하나는 뜨고 하나는 가라앉는, 뜨고 가라앉는 성질 차이가 생겨요. 그래서 물 위에 기름이 뜬다. 무슨 성질 차이 때문이니? 밀도 때문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되겠어? 이렇게 밀도라는 건 그 안에 입자가 얼마나 빽빽하게 있어? 그것 때문에 한 놈은 뜨고 한 놈은 가라앉는데 가라앉는 애가 밀도가 큰 거고요. 뜨는 애가 밀도가 작은 겁니다. 납득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걸 단지 과학적으로 정의해 주는 것 뿐이지 새로운 걸 배우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빽빽한 정도를 계산해서 숫자로 표현해야죠. 밀도니까. 그럼 밀도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으로 계산해서 나타낸 값이야. 부피분의 질량으로 계산해서 나타낸 값이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함정에 빠뜨리려고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으로 계산하는데 그럼 부피는 물질의 특성이니? 아니죠. 질량은 물질의 특성이니? 아니죠. 근데 이걸 계산해서 만들어낸 밀도는 물질의 특성입니다. 알겠죠? 됐어? 물질의 특성은 밀도만 물질의 특성이지 부피와 질량은 물질의 특성이 아닙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그 중에서요.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우리는요. 첫 번째 이 아이의 부피를 측정해야 되거든요. 부피를 측정해야 되는데 부피를 측정할 때 수학 시간에 배웠어. 이렇게 모양이 규칙적인 아이의 부피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뭘 재면 돼요? 부피 어떻게 계산해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변을 곱해서 만들어진 값이니까 세제곱 센티미터, 세제곱 미터 이게 부피 단위죠. 됐어? 근데 수학 시간에는 모양이 규칙적인 아이들의 부피 계산하는 걸 배우지만 과학 시간에는요. 돌처럼 모양이 불규칙한 아이들의 부피를 재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자, 이렇게 돌처럼 모양이 불규칙하면 어디가 가로고 세로고 높이를 잴 수가 없죠. 이런 애들의 부피 어떻게 될까요?
이런 애들의 부피를 측정하려면 도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다란 실험관에 눈금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얘 이름이 눈금 실린더입니다. 이름 외우세요. 자, 부피를 측정할 때 필요한 도구가 눈금 실린더라서요. 여기다가 물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물이 이렇게 차 있겠죠. 이렇게 차 있을 때 이 물이 차 있는 높이를 읽으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눈은 정확하게 그 눈금과 같은 위치에서 읽으셔야 돼요. 위에서 읽거나 아래에서 읽으면 눈금이 다르게 읽힙니다. 그래서 읽었더니 얘는 100ml예요. 이렇게 읽혀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돌을 넣을 건데요. 돌을 탕 하고 넣으면 물이 튕겨서 여기 벽면에 물의 일부가 묻습니다. 그럼 얘 때문에 실험에 오차가 생깁니다. 그럼 안 되겠죠. 그러니 돌처럼 무거운 애를 넣을 때는 실로 묶어요. 실로 묶어서 천천히 넣으면 물이 튕기지 않습니다. 자, 근데 얘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늘었나요? 물이 올라가죠. 아리키메데스 유레카. 알겠습니까? 이렇게 물이 올라갑니다. 그랬을 때 올라왔을 때 눈금을 읽으니까 120ml라고 치자. 그렇다면 이 돌의 부피가 얼마나 이길까요? 120. 얼마? 20. 20이죠. 됐어? 이런 식으로 물에다가 물체를 집어넣었을 때 물에 증가한 양만큼이 바로 물체의 부피가 되는 거야. 그래서 물과 물체가 합해져 있는 부피에서 물만의 부피를 빼시면 물체의 부피 20이 나오겠죠. 그래서 물체의 부피가 20ml네 라고 하는 부피의 또 다른 단위 우린 주로 ml로 계산할 겁니다. 되겠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눈금 실린더를 이용해서 재시면 되는데 선생님 얘가요 돌이 아니고요 모양이 이상하게 생긴 스티로폼처럼 물 위에 뜨는 애예요. 그런 애들은 부피를 어떻게 줄까요? 위에서 약하게 누르지 않아요? 맞아요. 스티로폼 같은 애들은요 여기다가 집어넣어봤자 뜨니까 걔를 넣고 나서 가는 철사로 꾹 누릅니다. 됐어? 걔가 다 잠기게 철사로 꾹 누르시면 물이 올라온 높이를 잴 수 있죠. 되겠어? 이렇게 재는 겁니다. 그러면 소금은요? 소금은 저 눈금 실린더로 잴 수 있니 없니? 저 불가능해요. 왜요? 녹아요. 됐어? 어떤 물체의 부피를 잴 때 걔는 저 액체에 녹으면 안 됩니다. 그럼 소금의 부피는 어떻게 재라고요? 소금을 녹이지 않는 다른 액체를 찾으셔야 돼요. 그게 에탄올입니다. 소주. 거기다 넣으면 소금은 안 녹습니다. 됐어? 그래서 어떤 물체의 부피를 재고 싶을 때 조건이 있습니다. 녹이면 안 됩니다. 녹지 않는 상태로 부피를 측정하시면 되고요. 선생님이 아까 여러분들 학교를 봤더니 과학을 좀 어렵게 내는 학교들이 있으셔서 선생님이 하나만 설명해 드릴게요. 눈금 실린더에다가 물을 집어넣으면 물의 모양이 어떤 줄 아세요? 물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물이 이렇게 차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눈금이 22, 요 가운데는 21, 여기 수평한 부분은 20. 그렇다면 이 물의 부피는 얼마로 읽으면 될까? 이거를요 어디를 읽느냐에 따라 오차가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여기를 읽고 싶고 어떤 사람은 여기를 읽고 싶으면 그 값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에서는 약속합니다. 부피를 측정할 때 항상 수평한 부분의 위치를 읽는다. 되겠어? 그래서 이 물의 부피는 20ml예요. 이렇게 읽으시는 게 맞아요. 근데 물이 아니고 수은을 집어넣으면 걔는 모양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가 22, 여기가 21, 여기가 20 어디 읽을까요? 20. 네, 우리가 약속했잖아요. 수평한 부분을 읽기로. 그러니까 얘는 22가 맞아요. 됐어? 이런 식으로 액체마다 눈금 실린더에 집어넣었을 때 경계면의 위치가 다르게 나타나요. 그랬을 때 우리는 항상 수평한 부분을 읽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야 오차가 없죠. 되겠어? 이런 식으로 해서 눈금 실린더에서 부피를 읽으시면 된다. 됐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부피는 쟀으니까 질량 재셔야죠.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네요. 무게는 용수철 저울로 재.
근데 무게와 질량은 다르잖아. 질량은 뭘로 쟀니? 그렇죠. 질량은요. 이렇게 생긴 저울 위에 물체를 올려놓고 수평이 될 때까지 분동을 올려서 수평된 분동을 합하시면 이게 물체의 질량입니다. 되겠어? 그래서 질량을 재는 저울은 요즘은 전자저울 쓰기도 해요. 근데 보편적으로 양팔 저울 또는 윗접시 저울을 쓰는 겁니다. 자, 절대 쓰면 안 되는 게 뭐야? 용수철 저울은 안 돼. 그건 무게 재는 저울이니까. 되겠어? 그러면 질량을 재고 났을 때 질량의 단위 불러. 질량의 단위 뭘까요? 중학교 1학년 다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킬로그램, 그램, 미리그램인데요. 우린 보편적으로 그램을 이용해서 계산할 건데 나 물어볼게요. 1kg이 몇 g이니? 참. 그렇죠. 1kg은 1000g이야. 그렇죠? 그러면 1g은 몇 mg이니? 100. 1000mg입니다. 둘 다 1000이에요. 그러니 여기에 분동을 올렸더니 200g 아니 2g짜리 분동 1개와 500mg짜리 분동 1개를 올리니까 수평을 유지했어요. 그러면 이 물체의 질량은 몇 g입니까? 몇 g입니까? 불러. 몇 g? 2.5g입니다. 그래서 1000mg이 1g이기 때문에 500mg은 0.5g입니다. 되겠니? 그래서 2.5g짜리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됐죠? 기억하세요. 1g은 1000mg입니다. 1000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체의 질량과 부피를 재면 그걸 가지고 밀도를 계산하셔야 됩니다. 하는 김에 하죠. 여기 철덩어리가 있어요. 얘 철이에요. 자, 근데 이 철이 고체 상태일 때 질량이 얼마냐면 100g입니다. 근데 얘를 녹여서 액체로 만듭니다. 질량 얼마게? 100g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죠? 질량 보존 법칙. 그래서 상태가 바뀌어도 질량은 변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안 바뀝니다. 자, 얘를 기체로 만들면 질량 얼마입니까? 100. 그대로 100입니다. 됐어? 그러면 부피는요. 기억나죠? 고체일 때는 입자가 빽빽하기 때문에 4개의 입자가 차지하는 공간이 요만큼이야. 그랬을 때 얘 됐어? 부피를 10ml라고 할게요. 그랬다가 액체가 되면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니까 부피는 뭐 할 거야? 커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계산하기 편하라고 100ml라고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기체가 되면 입자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부피는 가장 커집니다. 납득하십니까? 이때 부피를 우리는 1000ml라고 드릴게요. 계산하기 편하라고. 됐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요. 상태가 바뀌어도 질량은 변하지 않고 이 새끼는 일정한데 문제는 부피가 변해. 그럼 밀도는 변할까 안 변할까? 변하겠죠. 상태에 따라. 됐어? 이걸 계산한 값이 밀도인데요. 그러면 우리는 수학을 나름 중학교 1, 2학년 거를 다 하고 계시니까 자, 꼬맹아, 부피가 커지면 밀도 뭐해지니? 작아지겠죠. 해볼까요? 얘 밀도요. 부피 분의 질량 얼마입니까? 네. 자,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하고요. 단위는 단위끼리 계산하는 게 과학입니다. 그래서 얘 밀도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10 단위 그램 퍼 밀리리터. 됐습니까? 그램 퍼 밀리리터.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이게 밀도 단위예요. 자, 부르세요. 액체의 밀도 얼마입니까? 1g 퍼 밀리리터고요. 자, 기체일 때의 밀도 부르세요. 얼마입니까? 1000분의 100 얼마입니까? 0.1g 퍼 밀리리터요. 그래서 고체일 때 밀도가 제일 크다 그랬는데 그렇구나. 그 다음 액체고 그 다음 기체구나. 고체일 때 밀도가 제일 큰 이유는 상태가 바뀌어도 질량은 안 바뀌는데 부피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해되십니까?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상태에 따라서 밀도가 달라지는 이유는 상태가 바뀔 때 부피만 바뀌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요. 똑같은 기체라도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죠.
기체의 부피는 뭐에 따라서 계속 바뀐다. 온도와 압력. 똑같은 기체라도 온도가 0도씨 1기압에서 잰 거야? 아니면 80도씨 2기압에서 잰 거야? 부피가 다 달라집니다. 그러니 이 부피를 측정했을 때 기체의 온도와 압력을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체 밀도를 나타낼 때는요, 반드시 그 옆에 내가 측정한 온도와 압력을 반드시 같이 표시해 주셔야 됩니다. 기체는. 그래서 기체의 밀도를 나타낼 때 반드시 온도와 압력을 써줘라. 고체와 액체는 그럴 필요가 없는데 기체는 온도와 압력을 반드시 써줘야만 됩니다. 되겠어? 자, 그러면 지금 배운 밀도에 대한 얘기 잠깐만 점검하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9페이지 3번부터 7번까지입니다. 빨리 푸신 분들은 뒤에 있는 답안지로 채점까지 하셔야 됩니다. 하죠? 네. 채점까지 하십시오. 뒤에 답안지로. 자, 시간 모자란 사람이 있을까요? 1분 있다가 설명할게요.
보시면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 중에 3번부터 6번까지 먼저 질문 받을게요. 이 중에서 요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얘기.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거 있으면 무조건 질문하셔야 됩니다. 괜찮아요? 자, 그 중에서 저는 5번 문제 잠깐 보도록 하죠. 자, 5번 보시면 학교에서 나오는 그래프입니다. 모든 학교에서 시험지에 이 그림은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밀도를 물어보면서 그래프가 주어지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X축이 부피, Y축이 질량입니다. 그 값에 따라 여러 개의 물체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에는요, 물체가 5개가 있습니다. A부터 E까지. 그래서 A부터 E까지 5개의 물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얘네들은 몇 종류야? 이런 거 물어봐요. 됐어? 네. 자, 그 중에서요. A의 밀도가 얼마입니까? 네. 부피분의 질량 하시면 되니까 A는 4겠죠. A는 밀도가 4야. 자, 불러요. B 얼마입니까? 1. C요. 얼마? 1.5. D는요? D는 0.5. E는요? 2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중에서 밀도가 같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야? 같은 종류의 물질이란 뜻이야. 되겠어? 그러니 얘는 한 종류, 두 종류, 세 종류, 네 종류의 물질이 있는 겁니다. B와 E는 같습니다. 근데 꼬매나 거기서요. 원점과 각각의 점을 지나는 직선을 한번 그어볼래요? 빨리. 됐어. 원점과 A를 지나는 직선 그어. 원점과 B를 지나는 직선을 쭉 길게 그으세요. C를 지나는 것도 그으시고 D를 지나는 것도 그으세요. 자, 그랬을 때 뭔가를 느껴보십시오.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여러분들이 직선을 그었는데 그 중에서 같은 선상에 2개의 점이 걸리는 게 있습니까? 누구랑 누가 걸립니까? 네. 자, 여러분들이요. 중학교 1학년 때 1차 함수 배우셨어요. 1차 함수에서 기울기 구하는 방법. 물론 네, X축의 변화량분의 Y축의 변화량이 기울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 물리에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과학에서도 그래프 쓰는데요. 이 그래프의 기울기 수학 시간에 배운 대로 하시면 됩니다. X축분의 Y축. 근데 얘는 X축 값이 뭐예요? 부피입니다. X축 값이 부피고 Y축 값이 뭡니까? 질량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뭐겠습니까? 밀도입니다. 그러니 굳이 이렇게 계산 안 합니다. 뭐 하면 돼요? 원점 지나가게 선 그으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밀도가 같은 애들이 반드시 같은 선상에 있어요. 그래서 같은 물질 찾아라 이렇게 가는 겁니다. 되겠어? 그중 기울기가 밀도라고 그랬어. 그러면 이 됐어. 네 종류의 물질 중에 누구의 밀도가 제일 커? 누구의 밀도가 제일 작아? 뭐 하면 됩니까? 기울기 값 보면 됩니다. 알겠어? 기울기가 제일 큰 게 누굽니까? 누굽니까? A죠. 그래서 A의 밀도가 제일 큰 4입니다. 됐어? 기울기가 제일 작은 게 누굽니까? D입니다. 그래서 얘는 밀도가 0.5죠. 되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아가니까 이거 하나하나 계산하셨습니다. 근데 이걸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또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의 물리 자체가 다 그래프 분석입니다. 되겠냐? 그랬을 때요.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그려놓으면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생기는데 기울기는 무조건 X축분의 Y축의 값이 예외 없이 들어갑니다. 과학의 장점은 예외가 없다는 거잖아요. 되겠어? 그래서 부피질량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언제나 밀도입니다. 언제나 밀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울기를 그었을 때 같은 선상에 있는 점들이 같은 물질이라는 걸 계산할 필요 없이 알 수 있더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중학교 문제도 지문이 길어져서 시간이 모자라요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쓸데없이 계산하지 마시고요. 선 그어 보셔도 됩니다. 알겠어? 이런 식으로 점검해 볼 수 있는 문제다. 그래서 5번은 그래프 보는 연습을 한 번은 알려드리고 싶어서 설명했습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6번 그림이요. 밀도에서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그림이 이 밀도탑 그림입니다. 얘를 밀도탑 그림이라고 해요. 자, 그 중에서 밀도가 제일 작은 거 찾아라. 위에 제일 떠 있는 거 찾으시면 되죠. 그래서
밀도가 가장 큰 거, 가장 아래쪽에 가라앉은 거 찾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7번 밀도를 이용한 특징들입니다. 누구는 떴어, 누구는 가라앉았어. 됐어?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집에서 여러분들 요즘에는 가스레인지 잘 안 쓰지만 옛날에 가스레인지 썼던 거 알죠? 그래서 우리 집에는 LNG 가스가 있어. 그러면 그 가스가 누출되면 경보기가 울려야죠. 그러면 LNG 가스가 누출될 때 그 가스는 뜰까 가라앉을까? 공기보다 가벼워서 뜹니다. 그러면 누출 경보기를 어디에 설치해야 됩니까? 위에.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요. 그 기체가 가벼우면 뜰 거니까 위에다가 LNG 가스 누출기를 위에다 설치하는 이유도 밀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 기억을 좀 해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밀도. 자, 그래서 넘어오십시오. 10페이지요. 여러분들 오트에 있는 탐구 문제는 무조건 다 푸셔야 됩니다. 요즘은 얘네들을 이용해서 문제가 100%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10페이지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맨 위에 그림 보세요. 철 조각을 자 동그라미 쳐 전자저울 모재는 저울 그쵸. 자 그래서 이 전자저울로 철 조각의 질량을 잽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그림은 무슨 그림? 동그라미 치세요. 눈금 실린더입니다. 눈금 어떻게 읽으셔야 되는지 알겠고요. 이 철 조각 넣을 때 그냥 넣지 않았죠. 어디에 매달아서 넣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디테일하게 보십시오. 자, 그랬을 때 그 밑에 있는 표 하나 볼게요. 자, 표 보시면 철 조각의 작은 조각, 큰 조각의 질량이 22.1, 32.4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의 부피, 그래서 그걸 계산한 밀도 나왔어요. 자, 그러면 저 이거 하나 볼게요. 여기서 한 실험을 선생님은 여기다 그려드릴게요. 어떤 애가 있어요. 이거 철이래요. 선생님은요 편하게 얘 밀도 그냥 12라고 할게요. 자 밀도가 10인 어떤 애가 있어? 자 저는 얘 조각 낼 겁니다. 어떻게요? 이렇게 잘라서 열등분으로 쪼갤 겁니다. 이렇게요. 그럼 이 중 하나의 밀도는 얼마입니까? 이거 전체 밀도가 10이야. 근데 이거 10조각 냈어. 자, 그 중에 한 조각의 밀도가 얼마겠니? 똑같이 10일까? 1일까? 10입니다. 어? 조각 냈는데? 크기가 달라져서 물질의 특성은 양에 따라서 바뀐다 안 바뀐다? 정말 안 바뀌어? 잘랐는데? 볼게요. 얘요. 부피분의 질량을 계산한 값이 밀도라고 했어. 근데 지금은 부피가 얼마냐면 10ml이고요. 그리고 질량은 얼마냐면 100g이었어. 그래서 계산하니까 밀도가 10 나온 거야. 근데 내가 10등분으로 자르면 부피도 10분의 1로 줄어. 맞아? 질량도 10분의 1로 줄어. 그럼 계산하면 밀도 얼마입니까? 10이죠. 됐어. 여러분들이 자르셔도 부피가 줄어든 만큼 질량도 줄어들기 때문에 밀도값은 변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 이 실험에 있는 큰 철조각, 작은 철조각 크기 상관 있니 없니? 없어요. 그냥 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밀도가 어때야 됩니까?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밀도는 그대로 7.9, 7.9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하십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의 특성은 크기가 상관이 없다라는 거 핵심입니다.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있는 확인 문제요. 1, 2, 3.
시간 모자란 사람 없어요. 자, 다 했어? 몇 개? 내가 알기로는 오투 답안지가 빠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안 빠지게 되어 있나? 네, 이렇게 뜯을 수가 있어요. 오토입니다. 그래서 불편하게 왔다 갔다 하시지 말고 답안지를 뜯어서 들고 다니시면 측정하기가 더 편하죠. 쫙 벌리시면 잘 뜯어집니다. 네. 잊어버리지 말고요. 잘 들고 다니십시오. 근데 측정하기에는 답안지를 분리하는 게 편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실험 체크에서 1, 2, 3 질문 괜찮아? 할만하시죠? 자, 요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거기 11페이지 1번부터 자 12페이지 13번까지만 하고요. 자, 녹는 점 끓는 점으로 넘어갈게. 자, 빨리 해. 열 문제. 하시면서 혹시 전화에 카톡 안 되시는 분 있을까요? 제가 카톡방에 묶을 건데 다 되세요. 네.
다 하시고 손 드시면 제가 검사하러 갈게요.